저는 올해 35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또래들에 비해 어렸을 때 덩치가 컸던 저의 별명은 철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개근했고 운동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부모님들은 절 보고 튼튼하고 건강하다면서 많이 부러워했지만 제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큰 상처가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다 있는 어머니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홀연히 사라지셨죠. 어머니와의 좋은 추억거리가 생각나지 않아요. 친구들이 엄마가 손수 싸주셨다며 자랑하던 도시락도 저는 없었고 현장 체험학습 같은 학교 행사에 와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은 친구 집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간 적이 있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집안 가득 꾸며놓고 사진 찍고 손뼉을 치면서 축하해주는 친구의 어머니를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제가 어머님께 투정을 부리기라도 하면 상대도 해주지 않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며 돈 몇 푼 쥐어주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어머니가 사라진 후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욕을 하며 매일 술을 드시고 집안 물건을 던지고 다 망가뜨려서 집에 성한 물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며 다녔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 얼굴이 보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어머니를 많이 탓하고 원망했죠. 한시라도 집에 있고 싶지 않았던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수원에 있는 가구 공장에 취직했고 바로 짐 싸서 밖에 나와서 살았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직장 동료들의 모습을 보니 가족의 부재가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에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서 미안하다며 서둘러 퇴근하는 동료도 있었고 명절 때만 되면 오랜만에 집에 간다며 뛸 듯이 기뻐하는 동료도 있었죠. 반면에 저에게는 집에서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명절에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기운 빠지고 일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운동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무슨 동호회를 다녀볼까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대명님의 아드님 되시나요? 아버지 일로 전화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별로 할 말도 없고 금방 끊으려 했는데 지금 아버님이 위독하시니 급히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데 안타깝지만 조금 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송되셨을 때는 이미 가망이 없었습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경찰로부터 사고 상황을 들어보니 술에 잔뜩 취하신 아버지가 술 타러 편의점을 가다가 무단 횡단을 하셨는데 지나가던 차에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가해자도 만나봤는데 그래도 가해자였던 아저씨는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형사 합의를 보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과 기타 비용으로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열리고 제 회사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사라진 어머니가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발인날까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오랜만에 집을 찾았어요. 먼지는 수북히 쌓여 있었고 아버지가 마시다만 술병들이 사방에 널려 있더군요. 한때는 친구들도 많으셨는데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렇게 말년에 폐인처럼 사시다 가시니 사람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정리하는데 꼬박 이틀 걸렸습니다. 그렇게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데 장롱 안에서 옛날 사진 앨범을 발견했어요. 앨범엔 어머님과 찍었던 사진이 잔뜩 있었죠. 사진 속에 담겨있던 어머님 모습은 행복한 사람처럼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저를 소중히 안고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절 아껴주던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로 집을 나갔었던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앨범만 보고 있었네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앨범에 박스를 넣고 마저 정리하는데
책상 구석에서 먼지 한가득 쌓인 가죽 커버로 된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책은 몇 권 없어서 제 눈에 확 띄었어요. 쌓인 먼지를 손으로 털어내고 열어봤습니다. 가지런한 글씨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다이어리는 어머니가 쓰던 일기장이었어요. 난데없이 발견한 어머님 일기장에 왠지 제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집 떠난 이유와 지금 계신 곳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앉아서 다이어리를 한 장씩 읽어봤습니다. 한 글자씩 아주 꼼꼼히 살펴봤어요. 일기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연애 때부터 집 나간 바로 직전까지의 중요한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그 회사 격리 직원이셨다네요.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자마자 퇴사하고 집에서 저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상당히 가부장적이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일기장을 보니 제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버지는 늘 어머니를 무시했고 툭하면 주먹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수백 번도 넘게 생각했지만 제가 태어난 뒤로는 어린 제가 마음에 걸려서 결국 이혼하지 못하고 꾹 참고 사셨답니다. 어머니의 일기 중간중간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정민이가 오늘 처음 나를 보고 웃어줬다. 처음으로 일어섰다. 드디어 걸음마를 뗐다. 등등 저만 바라보고 사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성장해 갈수록 생김새가 아버지를 똑 닮아간다 했는데 성격까지 닮을까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저를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한참 동안 몰랐는데 회식 되풀이 자리에서 눈이 맞았더라고요. 그 회사 지인에게 소식을 듣게 된 어머니가 술집까지 쫓아가서 사생 결단을 내려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술집 여자를 감싸줬고 어머니를 면박 주셨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정신착란증을 앓기 시작했는데 자꾸 헛것이 보이고 아버지와 술집 여자의 상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아버지가 주먹을 일삼았다는 것과 술집 여자와 바람난 사실을 주변에 퍼뜨렸고 회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 아버지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보복이 두려워 몸을 피하신 거고요. 일기의 후반부에는 아버지와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쌀쌀맞게 대했던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절대 나를 용서하지 말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근처 산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던 아버지는 인간 같지 않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제멋대로 어머니를 원망해온 나 스스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겼고 저는 어머니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찾을 단서가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셨던 분의 성함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분은 구청에서 일한다고 쓰여 있어서 저는 해당 구청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죠. 제가 알고 있던 건 그분의 이름뿐이었고 어디 소속이었는지 직책도 알지 못해서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그분을 찾을 수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지만 직원 중 한 분이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퇴직하시고 지방에 내려가셨다고 했어요. 실마리가 잡혀가니 어머니를 다시 만날 생각에 기뻤지만 만나서 어떤 말을 꺼내야 하나, 예전과 많이 변한 나를 알아보실까,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생각하며 그날 바로 버스를 탔습니다. 약 5시간에 걸쳐 제가 도착한 곳은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전라남도 여수였고 이야기를 따라서 도착해보니 여수시장이었죠. 상호명은 따로 듣지 못했어요. 줄지어 있는 가게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그분을 찾아다니기로 시작했는데 한참 동안 돌아다니다가 출출해져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매운탕을 시켰는데 저도 모르게 앉자마자 한숨이 나왔고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다가와 젊은 사람이 세상 다 산 것처럼 한숨을 푹푹 쉬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막막할 뿐인 마음에 그냥 그 아주머니에게 속에 담아놨던 이야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딱하다며 자신은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쪽지를 보자고 하셔서 건네드렸는데 쪽지를 한참이나 쳐다보는 모습을 보니 설마 했는데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납품을 하셔서 제가 찾지 못했던 거였죠. 일주일에 3번씩 아침마다 가게에 와서 물건을 가져다 주니 내일 아침에 가게 오면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신이 저를 어머니께 인도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드디어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께 항상 제 말을 들었다면서 무척이나 반가워하셨는데 그분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고 제 가슴이 절로 내려앉았어요. 제 어머니가 지금 계신 곳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희망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래, 네 엄마는 잘 살아있어. 근데 하면서 말을 잘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선은 살아계신 걸 알았으니 남은 건 제가 직접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함께 가보자며 차를 타고 1시간쯤 가보니 산기슭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들어가 보니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고 그때부터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어머니는 없었어요. 흰머리 수북하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하셨고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했는지 몰라보게 수척해지셨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죠. 함께 온 어머니 지인분 말씀에 따르면 우리 집을 나오면서 한동안은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을 찾으러 가야 한다며 늦은 시간 밖에 나가 길을 잃어버리고 다음날 아침 경찰이 어머니를 모셔왔다고 했어요. 정신착란증이 점점 심해졌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아예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요양병원으로 모셔와야 했는데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놓은 돈 그리고 퇴직금까지 거의 다 쓴 상황이어서 병원을 떠나야 하는 찰나 제가 어머니를 찾아온 거라고 했어요. 얼마나 충격받으셨으면 저렇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 먹고 살고 하기만 했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목신 소리를 내며 힘겹게 손을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매일 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옆에 있던 간호사분이 무척 놀라워하더군요. 어머니가 내민 손을 마주 잡으며 지금부터라도 어머님 모시고 살자 생각하고 그날 바로 병원 퇴원수속을 밟았어요. 병원을 나오고 지인분 댁에서 하루 지내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금 사는 원룸은 둘이 살기엔 턱없이 좁았고 어머니를 돌봐야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공장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았죠. 당시 제겐 직장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님께 서포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우리 집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고 어머니 지인분이 제안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라 제 힘을 빌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또래 아이들에게 철인이라 불렸던 제가 하기에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컴플렉스로 생각해왔던 제 큰 덩치가 그 순간만큼은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여수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일할 때는 지인분이 어머니를 잘 돌봐주셨고 저는 은혜를 갚고자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혼자 살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자주 가는데 저를 보고 가끔 미소를 짓기도 하시고 조금이지만 말소리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가족 한 명이 옆에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잃어버린 시간만큼 행복하게 지내면서 다시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며느리에 대해서 좀 적어보려고요. 최근에 황당한 일이 있어서 요즘도 며느리가 저를 볼 때마다 자꾸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67살이고 원래는 저희 부부 둘이서 개 한 마리 키우면서 조용히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이 북적북적해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돼버린 거고요. 저희 아들은 올해 35살입니다. 결혼을 좀 일찍 해서 대학교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결혼 소리를 하더니 어느 날은 여자친구를 보여드리겠다면서 어떤 아가씨를 저에게 데려오더라고요. 그게 며느리와 저의 첫 만남이죠. 피부가 아주 그냥 백옥 같은 게 여리여리하니 누가 봐도 천상 여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 아들보다 2살 많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제 아들이 5살은 더 많아 보였거든요. 제 아들은 컴퓨터 게임 만드는 회사에 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만 끼고 살더니 대학도 컴퓨터 전공, 직장도 컴퓨터 회사, 군대 가서도 컴퓨터를 했다더군요. 나중에 결혼도 컴퓨터랑 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저런 아가씨를 데려왔는지 너무 이쁘더군요. 그 아가씨는 계속 자기 나이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길래 그때 제가 나이가 10살이 많아도 컴퓨터만 아니면 나는 무조건 찬성이라고 말했어요. 저희가 자식이 아들 하나뿐이라 가족이 적어서 그런지 아들이 일찍 장가가길 내심 바랐었는데 당연히 저는 너무 좋았죠.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당연히 적극 찬성이었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부서는 달랐는데 저희 아들이 엄청 따라다녀서 결혼까지 했다고 했는데 원래 뭐 하나에 꽂히면 정신 못 차리는 성격이라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견례도 잘 마치고 결혼식도 잘 올렸습니다. 하나 있는 자식 장가까지 가버리고 나니 이제 숙제는 다 끝냈다고 생각했어요. 빈집이 적적하기도 했고 그때부터 지인에게 개 한 마리 받아서 키웠고 정말 한가하게 지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첫째 손주가 나오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바빠졌습니다. 애들 봐주러 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돈 쪽은 이미 집안에 아이가 꽉 찼다고 아이 넷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번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 집은 자식이 넷인데 한 번에 아이를 낳아버려서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금쪽 같은 손주 남의 손에 맡기기도 그렇고 제가 봐준다고 했어요. 제가 왜 그 짓을 하겠다고 했냐고 뭐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마음이 불편한데 몸만 편해서 뭐 하겠냐 싶어서 그런다고 했고요. 처음엔 저희 집에 맡기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저희 아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제가 직접 가서 아이들을 봐주고 그랬습니다.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내가 미쳤지 하다가도 손주 얼굴만 보면 다 잊고 그랬어요. 남들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뭐 결혼 전에는 취직 잘했네, 부럽네, 어쩐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들 안 하려고 하죠. 제가 딱 그럽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들 취업했다 어쩐다 난리도 아닐 때 저희 아들은 졸업하자마자 엄청 좋은 회사에 떡하니 들어갔고 결혼 안 한다 혼자 살기 좋아한다 그럴 때도 직장 잡자마자 결혼한다고 했어요. 다들 부러워했죠. 근데 저희 아들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다니던 좋은 회사 간두고 더 작은 회사에 관리자급으로 들어간다고 좋다고 실룩거리며 옮겼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2년 만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저희 며느리가 둘째를 낳았고 다니던 회사에서 눈치를 너무 줘서 직장도 관뒀고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집 나가던 애들이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죠. 제 소원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좀 북적북적하게 살고 싶다고 했는데 소원도 골라서 잘 빌어야지 이렇게 들어주실 줄 누가 알았겠는가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두 가족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저희 며느리가 몸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앉았다가 일어서기만 하면 휘청휘청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걱정했는데 빈혈이라고 몸이 워낙 약하고 예전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특히 둘째 낳고 나서는 더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짝 휘청거리던 옆에서 저희 아들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어찌나 걱정하는지 가끔 보면 좀 징그러울 정도로 엄청 챙기더라고요.
제가 뭐 일만 시키려고 하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종이장처럼 펄럭거리고 있으면 옆에서 두 남자가 달려와 호들갑을 떨고 있고요. 저도 처음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 약한 사람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아플 때 뭐라 하면 더 서럽잖아요. 며느리도 계속 미안해하는 것 같았고 어쩌겠나요. 소처럼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그냥 소처럼 일하다가 죽는 건가 싶어서 내려놓고 살았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고 열심히 성당도 가고 했지만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게 제일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알아서 조심할 부분 조심하고 맞춰주기도 하면서 어찌저찌해서 다 살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프리랜서로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감 찾아다가 일하는 것 같았고요. 며느리는 집에서 컴퓨터로 뭘 열심히 그려서 보내주며 건당 얼마씩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냥 집안일 해주고 아이 봐주고 하면서 도와줬습니다. 저희 남편은 열심히 개 키우고 있었고요. 제가 남편 이야기를 쓰려면 또 한 세월이라 그냥 개를 좋아해요. 손자들도 쑥쑥 잘 자라서 첫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잘 다녔고요. 둘째는 유치원 잘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손주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싹 다 바뀌었네요. 원래는 그걸 저도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손주가 제게 와서 할머니도 꼭 오시라고 귓속말까지 하길래 무조건 가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날 동네 지인들하고 병문안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가게 되었는데 요즘 운동회는 규모가 아주 작더라고요. 저희 손주가 다니는 학교에는 음식이나 음료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빈손으로 오라고 했다네요. 하도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서 그랬다던데 세상 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일이 바빠 못 간다고 했고 며느리랑 손자랑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내심 따라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병문안이 엄청 금방 끝나서 집에 일찍 온 상황이었어요. 오는 길에 손주 운동회 생각이 나서 우리 손주 잘하고 있나 보고 싶은 마음에 저도 학교로 가봤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제법 운동회 분위기가 물씬 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운동장을 유심히 보는데 달리기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개주하는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운동장 한가운데에 저희 며느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저희 며느리가 맞았습니다. 뽀얀 피부에 종이장 같은 모습이 누가 봐도 저희 며느리였고요. 아니,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휘청거리면서 힘들어하는 애가 저기에 왜 서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운동장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근데 갑자기 바통을 받은 저희 며느리가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간 덜컥하더라고요.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뛰어가더라고요. 바통을 받자마자 미친 듯 달려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네요. 글쎄 저희 며느리 다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찌나 빠른지 같이 뛰는 엄마랑 운동장 반바퀴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았어요. 위에는 또 호피무늬 입고 있어서 정말 무슨 한 마리의 치타가 뛰는 것 같았죠. 저는 운동장 옆에 멍하니 서서 입 딱 벌리고 며느리가 뛰는 모습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랑 제가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분명 제 얼굴을 봤습니다. 다음 주자에게 전달해주고 멈춰 섰는데 얼굴에 힘든 기색이 하나도 없더군요. 원래 늘 운동하던 사람처럼 서 있다가 저랑 눈이 쓱 마주쳤는데 얼굴이 더 창백해지더라고요. 그 당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몸이 약하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인가, 심호 일시키려고 그런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냉수 한 잔 마시고 주방에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희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이라고 저를 부르면서 주방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까 엄청 잘 뛰던데 집에 올 때도 달려온 거냐? 평소에도 나 없으면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야?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멀뚱하게 서 있더군요. 그러자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지 마라. 그러다 또 어지러우면 어쩌려고 그러냐. 라고 했었거든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저 어지럽지 않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너희들 짐부터 싸라고 했어요. 서로 속이면서 어떻게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있냐고, 그건 가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며느리는 무릎까지 꿇으며 저보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시기를 놓쳤다면서 펑펑 울며 그러더군요. 둘째 출산 후 내내 어지러웠던 건 정말 맞는데 최근 몸이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은 맞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약도 받아오고 거기서도 빈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애초부터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다만 나중에 몸이 호전되고 나서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근데도 빈혈 때문에 저희 아들이 옆에서 그렇게나 잘해줬다고 하네요. 부부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었는데 아프지 않냐, 밥은 뭐 먹었냐 이런 안부 문자도 보내고 남편이랑 살면서 마음고생이 많았었는데 자상해진 저희 아들 때문에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가 호전돼도 그냥 계속 아들 앞에서만 약한 척을 했던 거고요. 사실 되짚어 보면 유독 저희 아들 앞에서 자주 휘청거렸거든요. 근데 너희 부부 사이는 그렇다 치고 나는 옆에서 왜 고생을 해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는 그런 모습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냐고 그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 봐달라고 할 때도 흔쾌히 봐주고 내가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 한 번도 맘 편히 쉬지 못하고 살았는데 착한 시어머니 노릇하니 이젠 내가 바보로 보인 것 같냐고 이제 착한 척 그만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아들이 급하게 오더군요. 저보고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희 아들이 저를 부르더군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거실로 나오라고 하길래 밖에 나가보니 남편부터 며느리까지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또 그러는데 아들이 저에게 그간의 사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제 머릿속엔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 내외가 길바닥에서 지내던 뭐 하던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손주들이 계속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크게 뒤집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들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제가 담아뒀던 이야기를 소리를 지르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직장 이야기도 시원하게 해버렸고요. 며느리에게도 전날 못다한 이야기를 다 쏟아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에게도 집안일 좀 하라면서 거의 30년 묵은 이야기를 다 내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흐드러지게 휘청거리다가 바닥에 털썩 드러누워 버렸어요. 그때 온 집안이 난리가 났고요. 그렇게 그날 내친 김에 병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싹 바뀌었고요. 이젠 제가 휘청거립니다. 저는 소리까지 질러요. 덕분에 남편이 요즘 제 옆에 꼭 붙어 지내네요. 아들 내외는 계속 저랑 같이 지냅니다. 손주들 학교나 유치원 문제도 있고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손주들까지 고생하는 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도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요즘은 며느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을 시켜보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겉모습만 그렇지 힘이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한 번은 바닥을 닦다가 장판이 뜯겨나가는 줄 알았네요. 저는 손주들과 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저희 손주가 저에게 귓속말로 운동해오라고 안 했으면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 당분간은 이렇게 더 지내려고 합니다.